자, 오늘은 정조윤구작업은 정조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우리 정조의 일부 학자들이 쓴 책 한 30여 권을 전부 독파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측면에서 보면 정조를 보는 측면이 또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연 조선 왕조 임금 500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위대한 통치자이자 사상가인 정조는 어떤 모습을 지닌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세기에는 세종, 18세기에는 정조 임금이 가장 성공한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정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극의 강물을 건너온 임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11살 때 아버지가 뒤지 속에 죽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 영조한테 옷자락을 부르면서 할비마마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여러분 봤을 겁니다. 특히 소설가 이인화가 쓴 영원한 제국이라는 그런 소설 속에 갑자기 정조가 죽게 되는 장면, 그걸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품을 쓴 겁니다만, 그것이 영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조는 한마디로 왕도의 이상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임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개 우리가는 그때 당시에 중국의 역대 왕조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나라의 요, 순, 우 임금, 그 임금 3대가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3대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을 한 임금이다. 또 그 당시에 우리는 성리학이 하나의 정통 정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한마디로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문화 정치를 표방한 지 400년 만에 탄생한 학자 군주다. 학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조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역대 27명의 조선 임금 중에서 이만큼 또 어릴 적부터 책과 가까이 한 임금도 드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계와 학계를 총망라하는 그런 학자 군주였다, 이렇게 통칭되고 있습니다. 정조는 글쓰기로 정치를 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고 학자 군주로서 정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자기들 정적들, 그 정적들과 신하들과 자기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신하들과 글쓰기를 통해서 정치를 해왔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흔적들인 일기와 같은 일속록을 모태로 해서 또 모찰, 다양한 문체를 구사하면서 정조가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제전서입니다. 원 이름은 홍우일인제 전서입니다. 그걸 줄여서 우리가 홍제전서, 이렇게. 홍제전서는 신하들과 국정의 여러 가지 논제를 갖던 토론하고, 어때는 밤새가면서 토론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다양한 내용이 그 안에 문집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84권의 백책이다 한 정도 아주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또 문집 중에서 1등록이라고 해서 자기의 하루하루의 일과를 써놓은 내용입니다. 정조는 특히 신분과 당파와 지역, 종교 갈등, 이런 거를 다 해소하면서 주로 말과 글로 통치 수단을 삼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계문시라는 제도를 정조가 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의정부 정승들이 추천한 문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7세의 젊은 당황한 중 선발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연구에 전념합니다. 주로 유학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정조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데 앞장선 신하로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도 여기에다 초계 문신으로 등록한 겁니다. 정조는 특히 그 백성과 직접 접촉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궐밖에 백성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원행 을묘 의궤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버지가 있는 원흥 현릉원을 올 때에도 백성들한테 직접 소리를 듣는 격쟁이라든가 또 상언 직접 임금님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고하는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조가 백성과 직접 신하보다도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과 신하를 대면하는 지난 지방 순시를 많이 했고 아마도 정조는 민심은 무용의 성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의 재기간 24년 기간은 시대적 전환의 전조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또 산업 영국에서는 산업력이 일어나는 시대가 이게 바뀌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중국 중심인 성리학이 이 세계관 때문에 조금 동요하는 그런 시대에 정조가 살았다. 그래서 정조는 우리는 호학군주다. 학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성리학적 서도관을 갖고 이상적 국가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의 하원주 시대의 3대의 이상적인 그런 국가를 저희가 실현해 보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였다. 그래서 정조 시대에 보면 특히 많은 서적이 간행됐습니다. 그래서 국조고감, 대정통변 이 감이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감이라는 거울감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정치를 잘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 그래서 대개 감이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옳은 행실, 속의뢰, 속자가 붙는 그런 책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대, 전 임금이 해오던 것을 계속해서 보완한다. 그래서 속의뢰, 의뢰는 속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장 전 이러한 책을 발행하고 또 새로운 활자와 인쇄술을 아마 조선 왕조 27 임금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명한 그래서 활자의 시대다. 그게 나무로 만든 목활자, 생생자라든가 또 금속활자, 임진자, 정의자 이러한 새로운 활자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정조를 18세기 후반 정조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 또 근대 국가의 여명을 여는 계몽중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27분의 임금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과 한번 비교해 보면 맨 처음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종 때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송, 그 다음에 세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냅니다. 국민정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기기를 창조해냅니다. 그 다음 그런 문화가 오면서 성종시대에 우리는 한 정착기다. 그러다가 우리가 임진왜란 이르는 것을 당하면서 한때 위기가 옵니다. 그때 선조시대가 위기였다. 그러면서 18세기 들어서면서 정조시대는 제2의 창업시대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였다. 대부분 우리가 정조 이후에 5 임금이 있습니다만은 그 5 임금은 정조와 겨눌 수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임금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조의 리더십은 우선
백성 유전은 건강한 인간미를 갖고 있고 또 군사라는 별칭을 가졌습니다. 군사라는 것은 이 역사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군사는 학문과 또 그 통치술이 이 정계와 학계를 두루망라하면서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는 대개 임금은 신하로부터 배웁니다만은 정조만큼은 신하를 가르치는 그런 임금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만큼 학문적으로 신하보다도 유지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임금든지 제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제왕학의 요건은 치구평천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것이 하나의 요건입니다. 근데 정조를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조선 왕조 27 중에서 실패한 임금 또 성공한 임금 이렇게 구분할 때 정조는 성공한 임금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조 때에 노비를 없애는 그런 것을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그 노비 해방령을 낸 것보다도 앞서서 시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임금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 때는 서를 등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분야나 서자들도 벼슬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전에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정조는 신분이나 문벌 그런 것보다도 학식과 능력으로 인재 다구하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특히 정조는 비극의 강물을 건너온 분입니다. 할아버지인 영조가 가장 82세로 장수하고 52년을 재위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조도 등극할 때 여러 가지 노론 그 당시에 사세당 과정에서 노론 벽파의 도움을 받아서 등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파를 없앤다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탕평 정책을 세웠지만은 말년에 그걸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도 역시 그걸 이어받으면서 탕평이라는 그 정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조는 등극하면서 명의록을 발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뒤지 속에 죽은 그런 역사적 기록과 또 자기가 즉위하면서 당시 대리청정 3년 동안의 대리청정을 하면서 방해한 세력들의 죄상을 밝히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명의라는 책을 발간해서 즉위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책자로서 만들어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특히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홍봉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인이죠. 그 외척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조는 철저하게 외척 세력과 대립관계, 그러니까 외척을 멀리했다. 그래서 정조가 고단한 세손 시절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혔던 거죠. 그래서 정조는 우리가 요즘에는 관제의 꽃이라 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검찰총장, 또 그 다음에 경찰총장 또는 감사원장 이런 직급과 비슷한 것이 그 당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그걸 삼사라고 합니다. 그 3사의 간관을 청구권을 전량하게 준 거예요. 전량이라는 벼슬이 있었어요. 이게 저 세계사에서도 그 당시에 조선 왕조에만 있던 아주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그 전량은
이조 정랑과 좌랑을 통칭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보면 내부부, 그러니까는 행정자치부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주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관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청구하는 고유 권한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처단을 논하는 언관입니다. 아주 관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임금이 직접 하지 않고 관리에게 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당파 싸움에 의해서 이것이 변질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만 이러한 정치 통치 철학을 갖고 정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조의 통치 철학 중에서 정조의 치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규장각이라는 것은 별의 28개 별 중에서 규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 규성이라는 건 바로 인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규장각이라는 건 인재들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조가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가 탕평 정책을 세워서 했지만은 정조는 탕탕평평시리에는 그러니까는 아주 아주 공평하게 자기는 이 정치를 하겠다. 또 신하를 등용하겠다. 그래서 탕평의 정치를 하고 성원의 정치를 펼쳐하는 이런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서 탕탕평변시에는 그런 글자를 정조 침실 편내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의 통치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금남 정권의 혁파입니다. 이것은 신해년의 통공, 그러니까는 서로 통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게 무슨냐면 그 당시에는 특권 상인에 의해서 독과점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장터에 가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정조는 누구나 시전에 나와서 요즘 말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모두 통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짜로 통공, 신해년의 한 통공이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야말로 정조는 백성을 굉장히 생각하는 임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임금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요인 중에서 정조는 대표 유민의 군주였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성공한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앞서서 여러 가지 정조의 통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정조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통치를 해왔는가 하는 것을 나누어서 한번